생성 AI가 처음 나왔을 때 쟤네들이 나랑 경쟁해? 인간하고 경쟁이라고 못 느꼈지만 우리가 챗GPT가 나오면서 그러한 충격을 문화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아 정말 효율성이 좋아져서 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는 대단히 개인의 초점을 맞춘 것이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였다라면 AI 에이전트는 개인이라기보다는 기업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 도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첫 번째는 망건당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시대로의 대전환점에서 시작하는 위대한 기록일지 조코딩의 리코딩 AI 조코딩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리코더는 블루.ai의 AI 연구센터장 강정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대중 여러분께는 테슬라 박사님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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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볼 오늘의 책은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입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 에이전트에 비하면은 챗GPT는 멍청한 수준이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단 AI 에이전트가 무엇일까요? 샘 얼트만의 말은 조금 과장되어 있죠. 오픈 AI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은 AI의 발전 수준. 궁극에 가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일반 인공지능 AGI로 발전하는 과정이 있어서 레벨 1이 지금 챗GPT 4, 5라든지 여러분들이 쓰시는 챗GPT라고 한다면 레벨 2가 이번에 O1, 9월달에 나왔던 O1 그리고 12월에 발표됐던 O3 같은 리즈닝, 추론에 좀 전문화된 이러한 AI라고 볼 수가 있고 이 3단계를 오픈 AI에서는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AI가 발전해 나가는 단계를 나름대로 우리가 구별하자라면 챗GPT에서 더 진화된 단계로서의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에이전트의 뜻이 감이 잡히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AI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학계에 대해서 있어서는 어떤 통일된 정의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에서 정의하고자 노력했던 다양한 특성들이나 논문들을 분석해서 정의하고자 했던 것은 도구를 사용하는 AI. 도구를 사용하는 AI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수많은 소프트웨어들, 데이터베이스들, 다양한 도구들, 웹사이트들을 도구 삼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인간이 원하는 결과값을 내주는 이것을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도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좀 쉽게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챗GPT에다가 2박 3일 오사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스케줄을 좀 짜줘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30분 단위로 짜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대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가기 위해서는 제가 비행기표도 구매해야 되고 호텔도 구매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박물관이나 레스토랑도 예약을 해야 되는데 AI 에이전트는 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놨던 부킹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부킹을 해주고 인간이 접속했던 호텔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호텔스닷컴에 들어가서 호텔을 방을 예약을 해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선 안에서요. 이 비서가 정말 저의 여행에 맞춰서 비행기표와 호텔과 그리고 식당과 이런 것들 예약을 다 해줘서 저는 정말 정해진 일정대로만 가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맞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에이전트와 기존의 챗GPT의 차이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요약해보자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나만의 비서라고 좀 그렇죠. AI 비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최근에는 챗GPT가 수능 국어 고득점을 받았잖아요. 97점으로 1등급을 5원이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O3는 거의 만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AI 에이전트는 좀 수능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출제는 사실은 챗GPT도 할 수도 있고 O1도 할 수 있고 O3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O1과 O3는 전통적인 AI의 발전 궤도에서 조금 벗어난 궤도, 하지만 필연적인 궤도,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인퍼런스하고 리즈닝이라는 단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인퍼런스라는 것은 지금까지 써왔던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에게 쓰는 추론이라는 거죠. 즉 추론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 생성 AI라고 하는 것 또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토큰이라는 모델에 의해서 작동이 돼요. 강정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토큰으로 볼 수도 있고 성인 강과 이름인 정수를 합쳐서 두 개의 토큰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토큰으로 넥스트 토큰을 갖다가 추론하는 인퍼런스하는 것들을 지금까지는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속도라든지 이 효율성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O1이 나오고 O3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논리적 사고를 해서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그 품질이 만족스러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체인 오브 소트라든지 생각의 연쇄 작용을 쓴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논리적 과정을 작동을 해서 정확한 정답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러면서 인간의 지능하고 맞먹는 즉 생성된 것을 빠른 속도로 이뤄내는 그러니까 다음 토큰들을 그럴듯한 말들과 그럴듯한 문장들을 그럴듯한 이미지를 그럴듯한 동영상들을 빠르게 추론하는 인퍼런스에서 정확하게 느리더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O1이나 O3라고 하는 즉 리지닝 쪽으로 이제 강화된 것들인 거고요. 이것이 사실은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것이 있어야 에이전트도 더 잘 작동을 하겠죠. 도구를 더 잘 활용할 테니까요. 그냥 도끼 잡고 돌 잡고 그냥 도끼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농기구용 돌도끼로 만들 것인지 전투용 돌도끼로 사냥의 돌도끼로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서 만드는 거하고 일단 돌하고 나무를 연결해서 도끼 만들었어요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든지 인간의 IQ와 관련돼서 비교를 이제 벤치마크를 하면 지금까지 챗GPT-4.5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인간의 평균 IQ를 넘지 못했어요. 당연히 이제 수능 점수에서도 평균적인 점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나오지는 못했지만 O1이나 O3로 가면 당연하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고 처음으로 인간의 평균 IQ를 넘어섰죠. O1이. 그것처럼 대단히 지능화된다는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이 품질 중심의 퀄리티 중심의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O1, O3가 나온 거고 이것이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수능에서 인간보다도 평균 점수가 좋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출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하게 AI는 뭐 기존에 있는 추론의 인퍼런스에 전문화된 GPT-4.5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럴듯하게 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작년의 문제하고 중복성은 없는가? 재작년 문제하고의 중복성은 없는가?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기존 출제했던 문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그리고 요번에 전체적인 의도가 작년보다 10% 쉽게 낼 건지 20% 쉽게 낼 건지 또는 10% 어렵게 낼 건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목표를 내서 출제를 한다. 그러다면 전통적인 GPT-4.5라든지 클로드나 제미나 이걸 할 수 없지만 에이전트는 도구를 씁니다. 어떤 도구요? 기출제 문제에 대한 수능 문제를 갖다가 다 분석하고 이것이 당시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어느 정도 난이도였는지에 대한 평가들을 갖다가 다시에 대한 DB를 갖고 있으면서 이걸 비교하면서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출제하지 않으면서 수능이 가져야 되는 전방위적인 어떤 학습 능력에 대한 테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에이전트는 도구를 씀으로써 그 결과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기존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것을 더욱더 진일보시킬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생성형 AI의 목표라고 한다면 좀 인간의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좀 인간을 대체하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요. 그러면 인간은 좀 일단 매우 편해질 것 같긴 한데 인간의 좀 수고로움과 노동 이런 쪽의 변화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AI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가 생성 AI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전에 사실은 뭐 알파고가 나왔어도 놀랍다, 인공지능이 대단하다, 뭐 자율주행의 초기 모델인 웨이모가 나오면서 또는 테슬라의 FSD가 나오면서 인간 대신에 운전을 하고 놀랍다고 했었지만 정말 저 사람이 쟤네들이 나랑 경쟁해? 인간하고 경쟁이라고 못 느꼈지만 우리가 챗GPT가 나오면서 그러한 충격을 문화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나보다 글을 더 빨리 쓰는 것 같고 나보다 더 그림을 빨리 그리는 것 같고 근데도 더 잘 그리는 것 같고 글도 더 잘 쓰는 것 같고 정말 효율성이 좋아져서 내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는 대단히 개인의 포커스된 그러니까 개인의 초점을 맞춘 것이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였다라면 AI 에이전트는 개인이라기보다는 기업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에이전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구를 활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의 도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 도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작은 기업들은 이러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ERP 시스템이라든지 여러분 또 RPA라는 것들도 있는데요. 업무 자동화라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도입하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도입할 때 더욱더 훨씬 더 이거를 짜고 컨설팅하고 업무의 흐름들을 분석하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맞춤형으로 그 기업에 짜주는데 이 고가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AI 에이전트가 대신해 준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해주겠죠. 다시 정리하면 챗 GPT나 이런 것은 인간 개인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접근했다라면 AI 에이전트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 집단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다 보니 기업에서 예를 들면 특정한 업무 같은 경우 자동화가 됐으니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은 필요 없겠구나. 예를 들면 맥킨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만든
AI 에이전트를 도입을 했어요. 그전에는 뭘 했었냐면은 사람들이 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맥킨지에다가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회사인데 우리가 요즘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걸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컨설팅 파트너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오면은 이거를 자동화를 못했어요. 이걸 지금까지는 다 사람이 있고 이 회사는 이런 특징과 이 정도의 매출 규모와 이러한 문제점을 겪고 있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도구를 씁니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쳐서 요거랑 딱 적합한 데이터 전문가가 누굴까? 이 전문가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메일을 포워딩하죠. 이거를 지금도 하루에 10,000여 통의 메일이 오는데 맥킨지에는 이거를 다 사람이 읽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AI 에이전트가 도입되면서 그 이메일을 파싱한다고 그러죠. 내용을 쪼개고 구조화해서 분석한 다음에 AI가 스스로 AI가 도구인 엑스퍼트 DB 우리의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딱 맞겠구나. 그럼 이 사람한테 메일을 포워딩해야지. 포워딩까지 다 해줘버리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가 자동화되다 보니 여기에서 일했던 90%의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자리가 사라집니다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못 겪으셔서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의 진화가 총 노동 수요를 축소시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공황이라든지 경기 침체가 즉 뭐 물건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소비가 떨어지는 요즘 같은 한국 같은 경제 이럴 때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지 기술의 발전은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예를 들면 포드가 1907년이나 1908년 정도의 모델 T라고 해서 처음으로 뭐 벤츠라든지 뭐 프랑스에 있는 기업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자동차를 만들 때 처음으로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도입을 해서 자동화를 해서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서 자동차를 처음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이 모델 T라고 하는 포드의 모델 T였죠. 그랬더니 갑자기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네? 그러니까 우리 공장 라인을 더 늘리자. 노동자 더 필요하고 노동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HR이 필요하네. 이걸 인사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물건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마케팅도 해야 되네. 마케팅 부서도 만들어서 특정 부서에서 사람의 손이 준다고 해서 기업이 전체 고용인수가 줄어든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맥킨지가 이걸 통해서 아낀 비용을 더 많은 전문가를 고용을 한다든지 또는 전문가에게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줘서 더욱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한다든지 이런 건강한 방향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절약한 돈을 우리가 인풋에 쓴다고 한다면 기업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고 경제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AI가 전체 경제를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자리 변동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변동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변동은 예를 들자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20세기 초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뉴욕에서 가장 많이 수출했던 5가지 항목, 뉴욕이 이제 무역항이었으니까요. 즉 뉴욕을 주변으로 하는 산업의 가장 큰 5번째 산업이 얼음 산업이었어요. 겨울에 이제 허드슨 강에 얼었던 얼음들을 다 쪼개가지고 우리 식으로 동빙부, 서빙부 같은데 저장해 놓다가 이걸 가지고 다 배에 실어가지고 심지어는 인도, 심지어는 필리핀까지 한 번도 태어나서 얼음 구경 못했던 부자들에게 그 지역에 사는 얼음을 갖다 팔았죠.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떼돈을 벌었죠. 그런데 2030년대에 처음으로 1930년대 처음으로 냉장고가 만들어지죠. 1930년대 냉장고가 만들어지면서 1900년도 초에 있었던 허드슨강 뉴욕의 얼음 산업들은 다 몰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일했던 노동자들이, 거기에 일했던 경영진들이 다 일자리가 잃고 뭐 실직자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냉장고와 관련된 곳에서 다시 잡을 찾을 수도 있고요. 산업의 변동기에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화하는 기술에 내가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고 이 도구를 잘 활용해서 더욱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내 일이 무조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나이가 50대인데 60대인데 이제 이 AI에서 나는 유연한 것을 배울 수가 없는 나이고 유연한 걸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을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장해 줄 것이고 이 부분들의 어떤 새로운 잡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또는 지금에 있는 기존의 잡을 가능하면 늦게 잃어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보장 제도를 만든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에게는 유연하게 산업의 흐름을 적용해 나간다라면 일자리의 상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인류가 적응할 수 있고요. 저는 두려움과 공포로서 맞이할 필요는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챗GPT의 좀 다음 모델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오라이언이라고 코드네임으로 불리던데 아마 그게 GPT-5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는데 이제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거의 AGI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AGI,
대한 좀 박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AGI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언제쯤 도달 가능할 거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한상기 박사님이 쓰신 AGI라는 책도 있고 AG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AGI에 대한 얘기는 책으로도 의미가 있고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한국은 특히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저널리스트들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AGI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는 인간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다. 이러면 꼭 이제 터미네이터 생각나게 되고 스카이넷 생각나게 되고 뭔가 인간을 인종을 말살시킬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제프리 힌턴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충분히 인간을 멸종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공포감만큼 인간에게 장사하기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막연한 공포감들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AGI라는 것들이 대단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이 AGI 시대를 와서 인류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삶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AGI에 대한 정의는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내려진 정의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3년에 구글의 딥마인드가 AGI에 대한 전문가들이 AI 전문 연구자들이 AGI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250여여 명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250개의 정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의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도 AGI를 하나로서 정의하기보다는 레벨로 정해서 레벨 1, 2, 3, 4, 5, 7까지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 정도 수준까지 가면 이것을 우리가 AGI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GI라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 공포스럽게 느끼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기업에게도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AI를 발전시키는 예를 들자면 오픈 AI라든지 엔스로픽이라든지 구글의 딥마인드라든지 중국에 있는 뭐 알리바바라든지 지금 딥시크라든지 이런 데도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의 목표는 AGI야. 그러니까 즉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이 그 궁극적인 인간의 어떤 메타포하고 맞아떨어져서 AGI라는 개념이 저는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일종의 목표 설정으로서의 그 역할을 맞습니다. 하고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이제 뭔가 소프트웨어 쪽 발전도 있지만 하드웨어 쪽에서도 좀 요즘 발전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게 구글이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터 칩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이걸 보고 막 전문가분들도 이거 비트코인이 해킹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된 거죠. 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거고 비트코인이 없는 분들은 그거 봐. 비트코인 크립토 망할 줄 알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건데 우선은 양자 컴퓨터의 기본 개념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컴퓨팅에서의 디지털이라는 것은 비트로 돼 있죠. 0과 1. 즉 모든 상태는 0이거나 1이거나 1이거나 0이거나인데 우리가 양자 역학에서 가장 핵심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첩이라는 현상이죠. 이 중첩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얘는 0이야 1이야라고 보는 순간 얘는 중첩의 성격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0일 수도 있고 1일 수 없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50도로 상태를 유지해 준다든지 대단히 그래서 양자 컴퓨터 보면은 컴퓨터가 무진장 큽니다. 여러분들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양자 IBM에서 만들었다는 초기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무슨 저런 거대한 컴퓨터 근데 대단히 양자 컴퓨터의 기초 중에 기초적인 수준인데도 과거의 이런 PC라든지 데스크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중첩이라는 현상을 이 큐비트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번에 구글의 윌로의 특징은 정말 손바닥보다 작은 여기에 무려 102개 또는 약 100개의 큐비트를 집어였다라는 데서 이것이 이제 성공했다라는 것이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데 구글이 목표로 하는 상용화의 목표는 1 밀리언 큐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100개를 집어였으니 그 다음부터는 마치 무어의 법칙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익스포넨셜하게 빠른 속도로 집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거를 하면 뭐 1경 시간을 갖다가 5분 만에 풀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좀 극단적인 비교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컴퓨팅 잘하는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가 있어요. 기존적인 컴퓨터는 예를 들자면 농구를 잘한다라면 얘는 축구를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농구 선수한테 축구하자고 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특히 암호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중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때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은 고속도로로 간다라면은 A라는 길만 있는 게 아니죠. B라는 길도 있고 중부고속도로 가다가 뭐 경부를 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엄청난 길 있잖아요. 국도로 가다가 연휴 때면 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 수많은 길이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컴퓨터는 하나씩 다 해봅니다. 하나씩 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꽤나 이걸 다 테스트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가 제일 빠른지. 근데 이 중첩이라는 거는 동시에 다 뿌려버리는 거거든요. 동시에 가가지고 얘가 한번 예를 들면 100가지 길이 있다면 100가지에다가 다
일종의 척후병들을 다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알아내는 거라서 더 빠른 거죠. 원래는 하나씩 보내다가 마치 CPU하고 GPU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암호를 푸는데 대단히 근접해 있는데, 우리가 크립토에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사토시가 설계할 때부터 암호를 변경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한에 맞게끔 변경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무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존재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조코딩님하고 거리를 제가 항상 옆으로 갈 때 무조건 원래의 거리보다 반만 간다고 생각하면 반을 간 거고, 또 반을 간 거고, 또 반을 가고 반을 가면요. 여러분 이게 개념적이지만 실제로 그런데요. 저는 무한히 아무리 영원히 조코딩님한테 가까이 가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원칙을 반만 움직인다라면. 그런데 크립토는 그 설계가 반씩 계속 멀어지게 돼 있어요. 크립토가 깨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크립토 정도의 암호가 깨질 거면요. 지금 있는 은행 여러분 계좌에 있는 것들, 여러분 지메일 그리고 네이버 이런 비밀번호는 그 전에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의 암호 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크립토를 제외한 모든 암호 체계가 붕괴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양자 컴퓨터를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쓰려고 하겠어요? 상대방 적국의 암호 체계를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크립토로 되어 있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크립토로 되어 있는 암호 체계의 붕괴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걱정하셔야 될 일이지, 이것이 크립토, 비트코인의 종말이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 빠르고 또 불가능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영역인 거군요. 좋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에서도 좀 보안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 AI 에이전트는 이제 보안이나 해킹 관련해서 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약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I 에이전트에서 아직까지는 저는 기술을 항상 처음부터 완벽해서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를 맞춰내면서 풀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화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메모리의 크기가 작습니다. 따로 메모리 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챗GPT를 저는 유료로 쓰는데 저랑 대화하면서 제 이름을 자꾸 사용자님이라 하길래 제 이름은 강정수다. 아니 너 정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기억을 해요. 근데 한 2주일 있다가 까먹어요. 갑자기 또 사용자님, 왜 또 사용자님 그러면 이름을 몰라서요. 막 이러거든요. 기본적으로 AI가 메모리 기능이 자체의 잔체 이네렌트, 그러니까 내부적인 메모리가 되게 작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특히 롱텀으로 약해요. 이 롱텀 메모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기술적으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보안 부분에서 해킹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근데 뭐 컴퓨터도 해킹 당할 수 있고, 우리가 해킹을 AI만 당한다 그러면 AI가 문제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킹하려고 한다라면 대부분 해킹이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고, 이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죠. 챗GPT가 오면서 기업의 모 전자에서는 기업의 중요한 기밀을 거기다 물어봐가지고 문제가 돼서 내부적으로 쓰지 못하게 했다. 또는 요즘 챗GPT를 다 쓰게 하면서 기업에서 보안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를 들면은 챗GPT에서도 오픈 AI에서도 엔터프라이즈 챗GPT가 있잖아요. 네.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어서 그 기업의 데이터를 자신들의 서버로 가져가지 않는다는 어떤 서약을 쓰면서 투명성을 만들어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다양한 해결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모든 질문들의 로그 파일을 남겨서 그 기업의 경영진들이 그 로그 파일들을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이 나오면 바로 경고가 뜨게 한다든지 뭐 이러한 추가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술은 항상 개선되면서 발전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비유로 많이 드는 것은 자동차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우리 모든 차들엔 들어 있습니다.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필요 없겠지만, 근데 1907년에서 8년 사이에 그 모델 T가 미국에서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를 만들었는데요. 미국에서 첫 번째로 배기가스를 감축시키는 법안은 1970년에 연방법으로 만들어졌고, 가장 먼저는 캘리포니아에서 1968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인류는 거의 70년 가까이 배기가스가 그러니까 저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블랙 스모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고 자동차를 평가하는 사람들, 기차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감을 해야 된다는 걸 몰랐고, 이 해롭긴 해로운데 어떻게 저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모그에 의해서 죽어가니까 규제를 통해서 기술을 개선해보자.
에어백이라는 것도 1970년에 나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그렇게 죽어가니까 에어백이라는 것을 개발해낸 거고 그것을 의무화시켜 나갔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챗GPT라든지 이런 것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기업에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인류가 지인하는 방식이지 이거 있으니까 안 쓴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고 팔란티어의 대표인 알렉스 카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I의 문제는 AI를 자주 씀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왜? AI를 자주 써야 문제를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좀 취약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계속 부딪혀가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대화를 저희가 나누면서 좀 독자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이 책의 한 문장을 선정을 해주신다면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AI 진화의 핵심은 AI가 인간처럼 점점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있다. AI 에이전트가 가져올 폭발적 잠재력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온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모두를 자신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네, 여기까지 강정수 박사님을 모시고 AI 에이전트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당근마켓에도 AI 검색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당근마켓에서 스스로 AI 검색을 만들던 또는 오픈 AI의 챗GPT를 자신의 슬롯에다 집어있는 방식을 하던 곳곳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앱 속에도 AI 검색이 들어오게 되면서 검색의 습관이 변해질 수 있는 것 하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첫 번째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